네, 이번 주 3프로 핫딜은 그래비티 헤어 리프팅 샴푸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입니다. 오늘 저의 볼륨이 남다르죠. 어제는 우리 정프로님이 볼륨을 너무 과하게 하고 이제 아침 방송을 하셨는데 사실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거예요. 이제 점점점 나의 헤어에 머리카락에 힘이 빠진다. 볼륨이 정말 간절하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탈모 완화 볼륨 샴푸를 한번 써보시면은 확실하게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프로 핫딜로 한 개 낱개 상품에 대해서는 5% 할인 그리고 2개 플러스 여행용 이게 트래블 키트까지 함께 포함해서 8% 할인율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드릴 수 있는 정말 할인을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께 좋은 제품 소개해드리고 이제 저희 MD분들이 열심히 또 제품을 가지고 공수해서 왔으니까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의 볼륨감 넘치는 그리고 탈모 고민하시는 분들은 함께 고민을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권동훈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떻게 볼륨 필요하세요? 저는 볼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은 그래비티 헤어리프팅 샴푸 영상 하단에 네. 링크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고 한번 주문해서 사용해 보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는 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네. 뭐 제가 항상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이제 GP 마진 올라가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네. 이번에도 차량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0월 초에 나온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어쨌든 호의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할부 그 프로모션 판매를 네네네. 계속 지금 연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마진을 조금 희생하고 Q를 이제 방어하기 위한 그런 지금 최대한의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그래서 이번 실적이 그렇게까지 막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네. 들지는 않은데 이걸 지금 시장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가도 여기서 지금 더 못 올라가고 약간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 로보택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기대를 했었잖아요. 뭐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냥 파티 한번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왜 그랬나 생각을 해봤더니 워낙 이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규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규제 이슈는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 그 타임라인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할 것이다, 언제까지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이번에는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마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좀 타임라인을 좀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 내일 모레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는 뭐 FSD나 뭐 로보택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막 좋은 얘기를 이번에는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경영과 새로운 제품도 물론 열심히 개발을 하고 네. 몸 담고 일을 하고 있겠지만 트럼프 캠프에서 활약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그것도 다 연결이 돼 있는 토크쇼도 하고 거예요. 막 돈 준다 그러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트럼프한테 지금 올인을 한 상황이고 트럼프랑 뭔가 딜이 있겠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규제를 좀 풀어주고, 네. 뭐 뭔가 딜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거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그렇게 그래 베팅을 보입니다. 건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네. 리스키한 건데 그거를 할 정도로 지금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게는 뭔가 정말 큰 한 방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오신 뭐 여기도 나오시는 네네네. 그 더펄웨이 이제 김현준 대표랑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김준성 애널리스트 그 자동차 그분 네. 셋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다들 갔다 와가지고 미국에 저는 이제 아직 못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FSD랑 다 써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상 거의 기술력이 지금 완성이 됐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둘 다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그 김현준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한 3일 전까지 이제 계속
그 FSD 네, 지금 네. 사용하다가 지금 오신 분인데 네. 기술은 지금 완성이 됐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규제 하나. 네. 법적인 부분만 해결되면 그렇죠. 된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이든 그 집권 그 시기 동안에 안 해준 거잖아요. 그럼 해리스 때도 아마 안 해줄 안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혹은 지연을 시키거나. 네, 그거에 대한 좀 그 상황을 좀 뒤집기 위해서 네. 좀 요번에 좀 큰 베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11월 5일이 이제 대선인데 네. 과연 일론 머스크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지 여부는 이제 그날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실적은 이제 이전에도 우리 또 10월 전에 나오셔서 10월의 세 가지 이벤트 중에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도 그렇고 기대치를 눈높이를 조금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대선 전까지 시장은 우상향. 그럼 대선 후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9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주식이 어쨌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잖아요. 네, 돌아섰는데 이 분위기는 어쨌든 대선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대선 후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좀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한 7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내려오고 8월 달에 이제 확 내려오고 9월 달에 잠깐 반등하는 줄 알았더니 훅 빠지다가 다시 한 9월 6일 한 6일, 7일 이때부터 이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이때 어떤 지수가 좀 많이 반등을 했는지 보면 중소형주랑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좋았어요. 근데 뭐 다우나 S&P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을 지금 이제 뚫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고 아직 고점을 못 뚫었지만 이제 고점 다시 트라이를 하는데 워낙 많이 올랐는데 네. 이 중소형주가 거의 2021년 뭐 그때 수준까지 이제 온 거예요. 원래 뚫지를 못했어요. 오. 네, 그러다가 거의 한 3년, 3, 4년 만에 드디어 이제 신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중소형주에 대한 매기가 이제 괜찮게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반등했냐? 9월 초라고 했잖아요. 9월 네.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다들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폴리마켓 이 데이터가 해리스의 지지율이 쫙 오르다가 8월 말 9월 초부터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지금 지지율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고 이제 지지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하려고 이제 하다가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확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뭔가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졌던 거죠. 그러면 이때 트럼프가 야, 트럼프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해리스가 될 수도 있겠네라고 하다가 8월 말 9월 초부터 아니네, 트럼프가 지금 잘 버티고 있네, 트럼프가 좀 잘 될 수도 있겠네 하면서 이제 트럼프 이제 공약을 한번 본 거죠. 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갖고 오면 이번에 이제 세율을 지금 낮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민간도 낮추고 지금 기업도 다 낮추는데 기업 낮추면 어쨌든 전반적인 전체 기업에 다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형 기업에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제 체감하는 효과가 더 크니까. 네. 그리고 이게 민간도 이제 개인들한테도 이제 낮춰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이제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소비를 지금 국내에서 지금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수의 비중이 더 높은 이제 중소기업에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중국 제품에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뭐 대만 침공하면 관세를 200%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상품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수 기업들이 이제 미국 상품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수에서 어쨌든 내수 중소기업들 또 유리할 수밖에 없고 금융과 전반적인 규제도 완화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다 중소기업한테 다 유리한 거예요. 금리 인하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누구한테 특히 더 좋으냐라고 하면 그래도 국내에서 좀 내수에서 좀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증시 전체도 다 호재예요. 저 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그 중소형주가 요번에는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좀 오른 거를 보면 이런 좀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만약에 트럼프가 후보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중소형주에 더 우호적인 환경이 실질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니까 네. 그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흐름이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계속 쭉 스트레이트로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좀 조정 구간을 좀 거칠 수도 있기는 한데 네. 트럼프가 지금 내세우는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중소형 그 기업들한테 상대적으로 어쨌든 유리하긴 유리합니다. 뭐 특히 뭐 이번에 금리 인하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연준을 뭐 어떻게 협박해가지고 막 네. 엄청 내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금리 인하를 하면 다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던 기업들은 결국엔 중소형 기업들이 제일 신음을 했단 말이에요. 네. 숨통을 좀 트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나은 거죠. 그래서 지난 그 몇 년보다는 그래도 이번에는 특히 내년에는 그래도 중소형 주들이 그래 좀 숨통을 트이면서 좀 주가 좀 상승폭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아져도 좋은데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거 말고 지금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돈 풀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 3개월 전에 그 증시 향방에 따라서 집권당의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집권당이 민주당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9월달, 10월달에 연속으로 뭔가 정부에서 액션을 취한 게 아닌가 싶어요. 9월달에는 파월이 이제 통화 정책으로 네. 비컷을 했고 10월달에는 옐런이 좀 이제 그 재무부에서 이제 좀 어쨌든 좀 돈을 많이 푼 게 아닌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9월달이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미국은 9월달에 마감이고 10월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옐런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0월인데 그래서 9월에 파월, 10월에 옐런이 지금 증시를 좀 부스팅을 좀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뭐 채권 뭐 계속 찍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약간 롱텀한 시계열이긴 한데 계속 올라가고 이자도 지금 막 거의 뭐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네요. 최근에 지금 더 빨리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10월달에 특히나.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들은 계속 저는 뭐 진행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전까지. 대선 전까지. 네. 대선 후에는 조금 이따 얘기하죠. 그래서 뭐 어쨌든 네. 이런 지금 유동성이 지금 많이 이제 풀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뭐 가장 좋았던 뭐 중소형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금, 은 많이 올랐잖아요. 계속 오르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뭐 같이 오르고 해서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그 자산들이 요번 그 9월 초부터의 요 2달간의 상승은 거의 이들이 좀 주도한 게 아닌가. 네. 이거는 좀 정부와 대선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선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다양한 이 자산들의 흐름을 보면서 이게 근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이어지지 않을 것인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놓치신 분들, 이미 네.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맞아요. 대선 이후부터는 조심하자라고 하는데 네. 왜요? 보통 그냥 뭐 누가 당선이 되든 지금까지 통계적으로는 항상 대선 이후에도 네.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증시 좋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좋은데 네. 제가 그 뒤에서 말씀드린 거 조금 약간의 롱텀한 그 기간 동안까지 네. 이제 말씀을 드린 뭐 롱텀에 이어봤자 내년까지인데 네. 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우선 멀티플이 너무 높아요. 높죠. 네, 지금 거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정말 역사적 고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지금 빅테크 실적까지 앞두고 있어요. 1분기 실적도 그렇고 특히 2분기 실적은 거의 빅테크만 보면서 야, AI 될 거야. 너 얼마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때가 이제 7월 중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충족을 조금만 못해도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조금 충족을 못하니까 바로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포워드 PER 이렇게 올린 게 빅테크가 올린 게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이 지금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저는 이제 이 나머지 요번에 지금 발표하는 그 다음 주에 발표하는 이 빅테크 실적이 이렇게 기대감이 최근에 이렇게 낮아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낮았는데 뭐 하나 잘 나오면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 어떡하지라는 지금 걱정이 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거의 테크 펀드에서 꽤 지금 많이 빠졌어요. 자금이 최근에. 이게 원래 상반기에는 테크 뭐 빅테크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집중된 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하반기 들어서 분산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분산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쏠림 현상가 완화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죠. 2분기, 3분, 1분기, 2분기에는 실적 기대감이 너무 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빠졌는데 지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안 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가 나오면
혹시나 여기서 한 번 더 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 12개월 포워드 EPS가 이렇게 지금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끌어올린 게 빅테크 때문에 끌어올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머지가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빅테크가 한 번 더 끌어올리면 정말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좀 멀티플에 대한 부담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건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요건 이제 내년 얘기예요. 내년 얘기. 왜냐하면 어쨌든 11월 그 대선 전까지는 주가가 오르고 그러고 나서 좀 잠깐의 좀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 사실상 트럼프가 통화 정책, 재정 정책에 영향을 강하게 주는 거는 내년부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 어쨌든 막 뭐 채권도 엄청 찍고 연준도 막 압박해가지고 금리 내리게 하고라고 하면 결국에는 통화량이 크게 뭐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인플레가 다시 전 자극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지난주에 이제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15에서 지금 20%가 채권 숏 포지션이래요. 숏. 이게 이제 채권 가격 숏이니까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거에 베팅이에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중요한데 그 뒤 말이 더 중요합니다. 6개월이든 6년인지 모르겠는데 이 포지션을 유지하는 기간이 6개월인지 6년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결국 그 말은 올라가긴 올라갈 거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 장기간 올라갈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CPI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사실 잘 안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도 영향도 별로 없고 다 고용 지금 보고 있는데 또 고용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대선 후부터는 저는 CPI를 잘 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다시 한번 물가 맞아요.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요번 물가 상승의 이 구간을 1970년대랑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70년대 때도 지금 CPI가 산봉우리를 이제 두 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산봉우리를 이제 두 번 만드는 이 초입 이때거든요. 제가 좀 잘못 썼는데 1976년 12월입니다. 네. 1976년 12월이 CPI 최저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77년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올랐는데 이때 S&P를 보면 요 꼭대기 있죠. 네. 요거 1976년 12월이에요. 네. 이때부터 해가지고 바로 CPI 오르니까 바로 시장. 주식이 시장이 이제 다시 조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요번에도 뭐 아무리 봐도 지금 트럼프의 그 정책이 100%다 이제 실행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절반 이상이라도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인플레를 충분히 지금 다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액션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증시도 되게 좋고 한데 좀 조심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좀 고무적인 걸 말씀드리면 네, 네. 집권 1년차 때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제가 이거 지금 40년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네. 자, 이 중에서 그 약간 대세 하락 구간은 좀 뺐어요. IT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그 전쟁 나와가지고 하락했던 요때를 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다 그냥 일반 통계를 네, 내버리면 네. 약간 좀 수치에 좀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빼면 1년차 때 24%예요. 평균 상승률이. 그리고 2, 3, 4년차 때도 뭐 나쁘지 않은데 2년차 때는 좀 안 좋았죠. 이 결국에는 1년차 때부터 주가 빠지면 이제 거의 뭐 레임덕 오는 거죠. 뭐 누가 말 듣겠어요. 막 장도 안 좋고 내가 이런 정책을 지금 펼칠 건데 지금 국민들이 지지를 전 안 해줄 것 같아요. 주식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어쨌든 1년차 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저는 그때 1년차 한 중반까지는 부양을 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안 좋아지는 분위기, 뭐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도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네. 이제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칠 것이다.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요. 제가 지금 몇 개를 약간 타임 프레임을 약간 좀 섞어갖고 좀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혹시 헷갈릴까봐 정리를 좀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대선 전까지 공화당이 어쨌든 지금 되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그렇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실히 증시에 좀 긍정적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지금 미리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민주당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에 증시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뭐 어쨌든 양쪽에서 뭐 어쨌든 다 긍정적인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증시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쨌든 지금 멀티플이 지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가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상승을 해버리면 정말 많이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지금 간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집권
좀 약간 그 조정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1년 차 때는 수익률이 어쨌든 가장 높단 말이에요. 또 새 정부가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내년 초에는 어쨌든 증시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초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이제 열심히 해서 돈이 이제 많이 풀릴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많이 풀리면 아마 CPI가 내년 한 중반 정도부터는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때 되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차트로 보면 어쨌든 대선 전까지는 좀 오르다가 한 11월, 12월에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가 1월 달에는 다시 이렇게 올르다가 CPI 올라가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시나리오를 세우고 저는 지금 그 계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CPI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네. 전년비나 뭐 전월비의 데이터가 한 번만이라도 튄다 하면은 그걸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 시그널을 시장에서는 우선 우려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빠진다기보다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이 조금 주가 상승이 조금 제한은 될 수는 있겠죠. 이거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추세를 보려면 최소한 3개월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달에 CPI가 어쨌든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반등을 한다. 근데 그러면 그때부터 뭐지? 근데 두 번째 달에도 오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거 다시 물가 상승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이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 네. 달까지 사실 올라 버리면 그때는 추세적인 좀 상승으로 보고 증시에는 좀 많이 안 좋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이 많이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사실 돈 많이 풀리면 또 증시로 와요. 네, 증시로 가고 다 자산 시장도 다 좋기는 한데 네. 이게 지금 너무 과해지다 보면 물가가 이제 다시 또 부스팅 돼가지고 쫙 올라 버리면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거는 그쵸. 사실 둘 중에 누가 되든 둘 다 공약이 나 돈 많이 풀 거야인데 트럼프가 좀 더 많이 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풀고 어쨌든 그게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맞습니다. 역할을 할 네네. 거다. 근데도 과거에 그렇게 물론 코로나라는 영향이 있었고 그땐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 뭐 전쟁도 있었고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네. 물가 지표가 올라갔지만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도 또 똑같은 바보 같은 짓을 답습을 할까요? 근데 지금 이 대선 때 어쨌든 공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어쨌든 그 기업이든 지금 뭐 국민이든 개인이든 전부 다 그 세금을 이제 인하를 해줄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채권을 찍어갖고 어디에 지금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할 거고 근데 결국에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이 많이 지금 풀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쵸. 이거 이제 속도 조절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는 한데 특히 집권 1년 차 때는 더 의욕적으로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 아마 뭐 2년, 3년, 4년 차에는 조금 속도 조절은 할 수 있는데 1년 차 때는 그때는 좀 어쨌든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 열심히 좀 돈 풀고 부스팅도 하고 그게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이 도움이 되다가 어쨌든 그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제 물가가 이제 오르는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에는 좀 많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1970년도 때 이제 그 CPI 그 두 번 오를 때 그때 이제 또 배웠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운용을 하고 계시니까 네. 이럴 때는 뭐 섹터의 비중을 다르게 하시나요? 아니면 아예 주식 비중을 줄이시나요? 섹터의 비중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주식 네. 비중을 좀 많이 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제가 거의 한 9월 달부터 해서 중소형주가 되게 많아요. 네. 이렇게 많이 넣은 적이 없었는데 중소형주라 함은 네. 럭셔리 2000 그런 중소형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S&P 500 안에서 중소형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0조 언저리 되는 애들은 다 그냥 중소형주를 보고 있어요. 네네네. 뭐 한 10조 언더는 네. 그냥 작은 종목으로 네. 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의 비중이 많이 지금 좀 커진 상황인데 어? 이거를 어쨌든 11월 대선 이후에는 좀 조정을 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종목으로 바꿀지 아니면 뭐 비중을 아예 그냥 현금을 많이 이제 갖고 가가지고 바꿀지 뭐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건데 뭐 좀 아마 좀 약간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뭐 저는 이제 고객 계좌를 관리를 하고 변동성도 지금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한데 저는 이 상승장은 어쨌든 이 AI가 드리븐을 하고 거기다 지금 금리 인하
까지 지금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치. 내년에도 어쨌든 금리는 계속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면 시장 전체는 좋기는 좋아요. 지금 메가 트렌드가 끌고 금리 인하까지 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좋고 중소형주한테도 어쨌든 우호적인 환경이면 그냥 시장 전체는 다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점점 버블의 지금 구간으로 지금 슬슬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쨌든 내년 한 중반부터는 조심해야겠지만 혹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대선 이후는 조금 조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는 또 다시 좋은 장이 올 것 같으니까 그때 또 다시 또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시면 근데 더 그 좋지 좋은 장 않을까. 끝나고 나서는 또 인플레이션이 촉발한 또 네.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과거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주식의 하락. 근데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올라도 주식은 안 빠졌었거든요. 빠졌나요? 코로나 때문에 빠졌지 그게 뭐 저기 그러니까 잠깐 빠졌어요. 2022년도 맞아요, 그때 10월 맞아요. 잠깐 네, 네. 빠지고서 네. 또 다시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그 CPI가 거의 8점 몇 9까지 네. 한번 찍었잖아요. 그때 살짝 네, 그때까지 빠지고 네. 더 이상 안 오르고 나서부터 바닥을 잡았어요. 그럼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저는 빠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르는 속도, CPI가 오르는 속도만 조금 줄어들어. 그러니까 다시 반등할 때, 네. 초반에 반등할 때는 당연히 이제 주식한테는 부정적이겠지만 오르다가 오르는 속도라도 조금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좀 주식이 좀 바닥을 잡지 않을까 싶고. 네. 자, 차트 하나 다시 보여드리면 네. 요 때도 첫 번째 70년대 CPI 엄청 올랐을 때 주가가 진짜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이제 50% 거의 반토막 났단 네. 말이에요. 반토막 나고 오르고 두 번째 CPI 오를 때 이때 CPI가 더 올랐어요. CPI가 많이 첫 번째보다 지금 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은 조정폭은 절반 수준이에요. 네, 절반이에요. 20%였어요. 20%. 이게 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빠지더라도 덜 빠지고 그 기간도 좀 짧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그런 물가에 다시 한번 튀어오름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거의 지금부터 거의 한 1년 뒤에 얘기여가지고 네네. 그때 다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미국 시장은 네. 200년 동안 우상향을 했거든요. 200년. 네, 200년 그냥 계속 그냥 오른 거예요. 200년. 올랐는데 네. 그래서 이런 지금 하락 구간이 완전 버블이어가지고 깨지면 그게 한 2, 3년 갑니다. 그런데 버블까지 지금 엄청 큰 버블이 와가지고 깨진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좀 빠지면 그래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네.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대선 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대선 끝나고 나서의 움직임은 조금 부침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나 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봄 되기 전에는 네. 또 상승에 대한 그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올 인플레이션이 또 어떻게 자극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시장을 이제 연말부터 좀 어떻게 가져갈지 포트폴리오를 장기 관점에서 짜신다면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4%나 올랐거든요. 네네. 엔비디아만 지금 독주하고 있는 시장이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과거에도 한 구간에는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엔비디아 어떻게 다시 시총 1위 가볍게 예. 네. 저는 어쨌든 엔비디아는 이번에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탈환을 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블랙웰 때문이에요? 네, 블랙웰이 생산이 뭐 지연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제대로 이제 워킹을 하는 그 순간부터 네. 젠슨 왕이 언론에 잘 안 나오다가 언론에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됐어요. 한 3주, 4주? 그때부터 엔비디아 바닥 잡고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때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랑 이제 글로벌 IB 많이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 미팅하면서 블랙웰 수율 되게 지금 좋고 어쨌든 계획대로 이제 나올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금 다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보고 이제 목표가도 올리고 지금 내년 EPS도 올리고 했는데 네. 지금 내년 그 캘린더 이어 기준으로 25년 기준으로 지금 EPS가 거의 5달러 가까이까지 올랐어요. 4.7 이게 네. 좀 다 다른데 4.5에서 5 사이예요. 거의 5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내년 기준으로 이제 밸류가 PER이 포워드 뭐 한 20몇 배, 30배 정도
이제 30배 정도 거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보통 한 40배만 이렇게 받고 했어요. 좀 각광받고 주목받고 할 때. 그러면 EPS $5에 지금 PER 40배 주면 네. 54? 20이에요. 그러면 200달러? 구구단을 쳐야겠네. 네, 그러니까 200달러까지 지금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한테 집중되는 이 구간이 조금 더 생기게 되면 네. PER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을 더 줄 텐데 그러면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줬는지 보면 거의 한 40배 정도까지 언저리까지 줬던 거를 감안을 하면 내년 거 이제 땡겨와야 되는 이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와 내년 EPS $5 가까이 되는데 40이면 와 $200?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70에서 190 요 170에서 $200 요 구간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네. 네.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 걱정을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잠깐 엔비디아 걱정 네. 좀 살짝 했었잖아요. 그쵸. 블랙 일 때문에. 네. 근데 다시 한번 엔비디아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애플도 걱정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테슬라는 조금 걱정이 테슬라, 되긴 하네요. 테슬라는 조금 걱정이 네, 걱정이 좀 되지만 정부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그건 또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의 그렇죠. 여부가 가장 또 주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또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국내 투자 뉴스와 기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름 톰 리를 아시나요? 탐리가 나오셔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탐리의 인터뷰나 발언이 매일매일 거론이 돼요. 전문가들이 인용하는 진짜 전문가 톰 리의 투자 인사이트를 직접 얻을 수 있는 기회. 여기에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이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도 진행되니까요. 국내 최초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더 늦기 전에 지금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네, 위즈덤 컬리지 시즌2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은 얼리버드 기간이라서 여러분께 매일매일 좋은 혜택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혹은 나에게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보통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불안불안해 가면서 이걸 선택해도 되나? 이거 안 되나? 하면서 고민에만 빠져 계신 분들도 있으신가 하면 또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신속하게 변화를 읽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정말 큰 부를 얻는다든지 또 그 기회를 통한 나의 인생의 다양한 혜택들을 누린다든지 그 변화를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코로나19도 있었고요. 뭐 더 가면은 금융위기, 뭐 닷컴 버블까지 올라가면은 이러한 지금 최근에 뭐 AI의 변화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이 직관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쌓고 그 지식의 기반에는 뭐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3프로TV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직관을 정말 직관적으로 키울 수 있게 만드는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위즈덤 컬리지 또 여러분께 그 직관을 키울 수 있는 그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응당해야 되는 일인데요.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혹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위즈덤 컬리지 시즌2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정말 삶에 또 인생에 또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얻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위즈덤 컬리지 시즌2의 키워드 자체가 직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저희가 컨텐츠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얼리버드 기간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